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과 그 CEO들의 리더십에 의해 좌우될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최고의 제안. 선진 경영 기법의 전문가이자 혁신적 전략가인 글로벌 CEO들에게 그 노하우를 배워보자.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꿈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꿈을 실천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꿈과 힘을 가진 CEO, 바로 그 모델이 존슨앤존슨의 아시아 총괄을 맡고 있는 장정훈 사장입니다. 오늘 조동성이 만난 글로벌 CEO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매년 상위를 차지하는 존슨앤존슨. 1886년 존슨 형제에 의해 설립. 유아용품과 의약품, 진단 및 치료기 부분까지 전 세계 54개국에 10만여 명이 넘는 종업원을 둔 세계적인 헬스케어 전문 회사다. 사회공헌과 윤리기업의 대명사로 불리는 존슨앤존슨의 경영 철학은 Our Credo, 즉 우리의 신조다. 고객과 직원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정당한 이익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실천하는 존슨앤존슨의 기업 정신은 오늘에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크레도가 우리가 지금 성공시켜 나오는데, 기업을 성공시켜 나오는데 결정적인 철학과 밸류의 역할을 해준 거예요. 1993년 이후 14년 동안 초우량 기업 존슨앤존슨의 아시아 태평양 12개국을 경영해온 장정훈 사장. 마케팅의 귀재로 불리며 눈부신 성과를 이뤄낸 그는 다국적 기업의 신화적 인물이다. 자기가 꿈꾸는 것을 정말 실천해내더라. 자기 노력을 무섭게 하는 사람이죠. 사람의 잠재력을 키우고 자기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사람과 신뢰를 바탕으로 남과 다른 높은 꿈을 품고 실천한 리더 장정훈 사장을 만나보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존슨앤존슨이 이렇게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 되게 된 핵심에는 Our Credo, 우리의 사명쯤 될 텐데요. 이 Our Credo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장 사장님, 그 Our Credo가 그렇게 유명한데 그게 도대체 뭔가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게 저도 그 크레도 얘기를 많이 하고 실천하고 그러면서도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참 쉽지가 않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사원, 사명, 뭐 기업의 사명, 뭐 이런 거를 1946년에 제 회사를 현대의 존슨앤존슨으로 만든 로버트 존슨이라는 회장님이 1946년에 기업이 파이낸셜 성공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해야 할 일이 있다, 사명이 있다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크레도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회사의 사명, 의무감으로 제일 처음 우리가 얘기한 게 이제 우리 제품을 쓰는 커스터머들, 환자, 의사, 그다음에 뭐 부모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두 번째 이제 사명이 인플로이드를 인간적으로 대하고 잘 대우를 해주고 그 사람들의 잡 시큐리티라든지 행복에 기여를 해야 한다는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이제 그 커뮤니티에 대한 리스폰시빌리티예요. 그러니까 국가나 우리가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을 하고 있는 그 나라의 사회나 국가에 절대적으로 기여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탈세라든지 이런 것은 누가 우리가 사장이 했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그 직책에서 파이어 당한다고. 뭐 공해를 절대 배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고. 네 번째가 이제 마지막으로 파이낸셜 책임을 우리가 써놨어요. 그게 스탁홀더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도 책임이 있다. 그 사람들에게 페어 리턴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건데, 근데 1940년대만 하더라도 그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다른 기업도 다 그런 게 있는데 왜 이제 존슨앤존슨이 그렇게 자꾸 얘기가 되느냐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뭐 인베드 됐다고 하는데 진짜 꼭 바이블과 같이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크레도, how about this is against credo, 뭐 크레도에 반하느냐, 크레도의 그런 정신과 철학에 맞는 것이냐라는 것 갖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천을 다른 기업보다는 정말 심각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크레도가 우리가 지금 성공시켜 나오는데, 기업을 성공시켜 나오는데 결정적인 철학과 밸류의 역할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존슨앤존슨의 구성원들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있어서 이 크레도, 이 사명이 항상 기준점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잘 아시고 있는 지금 타이레놀 그 사건 미국에 났을 때 그때 짐 버크라는 회장이 그 결정을 했는데요. 그때 그 사람이 결정한 것은 파이낸셜리 엄청나게 회사에 데미지를 주는 결정이었어요. 그 사실, 그 사건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얘기를 해 보시죠. 그게 이제 저희가 그 진통제로 팔고 있는 타이레놀이라는 제품이 미국에서 누군가가 그 속에 사이나이드라는 독극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환자가 시카고에서 그걸 모르고 사 먹었는데 죽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게 문제였었는데 그날 그 회장님이 저녁에 뭐라고 했느냐면은 시장에 있는 모든 그리고 집에 있는 모든 물건까지 완전히 100% 수거를 한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게 그 당시에 존슨앤존슨의 이익에는 엄청나게 데미지를 주는 결정인데 그거 왜 가능했느냐라고 우리가 물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크레도의 우리의 처음의 사명이 환자들에 대한 보호다. 근데 우리가 저거를 우리 회사 내에서 독극물을 집어넣지 않았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확신을 했단 말이야. 그건 문제 중요한 게 아니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데미지를 받는다면은 그건 파이낸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익에 상관없이 그거는 우리의 크레도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것은 아주 쉬웠다. 그리고 나중에 그 임팩이 그 결과가 얼마나 데미지를 주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파이낸셜 재정부에서 그걸 조사해 보니까 엄청난 데미지를 주는 것 같더라.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었었다. 그래서 이제 그 크레도의 하나의 성공 케이스 비슷하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 피해보다도 이 과정에서 생긴 존슨앤존슨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더 커졌다고 예. 얘기를 근데 하죠. 그 사건 후에 이제 우리가 이게 룩백하면 이제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때 손해는 무지하게 입혔지만은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이 진짜 크레도를 갖고 신뢰를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심어줬다는 의미에서는 그건 오히려 파이낸셜하게도 그렇게 손해되는 결정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결정할 때는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됐었고 크레도에 나와 있는 우리 신조에 나와 있는 우리 제품을 쓰는 사람에 대한 철저한 사명이다 하는 게 그게 이제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제가 조금 도전적인 말씀 한번 해볼게요. 이익 극대화가 더 중요하냐, 사회봉사가 더 중요하냐. 이런 경우에 따라 부딪히는 게 올 때 크레도를 이렇게 강조하는 존슨앤존슨에서는 어떻게 회의를 해서 어느 쪽 크레도를 쫓아갈 거냐 이렇게 따지십니까? 아니면은 그 둘 중에 먼저 무엇을 앞세울 건가가 또 확립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데요. 나는 그 두 개가 역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요. 두 개가 공조할 수 있다는 것하고.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된다면 선택을 해야 한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사회 기여라든지 종업원에 대한 보호라든지 그거를 역행해가면서 기업의 극대화를 극대화로 간다는 것은 난 잘못이라고 봐요. 두 가지,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과 이익 극대화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면 되는 거지 부딪히는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봐요. 두 개가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기업이 먼저 베풀어야 하는 것 같아요. 베푸는 게 그냥 그 무슨 도네이션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진짜 책임을 다하고 그 사회나 국민들에게 대한 그런 배품이 계속되다 보면은 사회와 국민들이 존경을 하게 되고 그 존경이 다시 이 극대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 같이 조화되면은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거고 존슨앤존슨이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들의 신뢰예요. 저 기업은 무슨 제품과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신뢰는 기업이 밸류로 측면에서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기업이 사회에 대해서 하고 그게 그런 존경과 신뢰를 얻으면은 기업 이익에 역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조화를 시켜야 할 책임을 기업과 기업을 리드하는 분들에게 지도자분들에게 그런데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고. 지금 말씀하신 데서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투철한 어떤 사명감이랄까
그것의 그 실체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슨앤존슨의 계열사로 1983년 설립, 제약계의 영업사원 사관학교로 불리는 한국얀센. 창립 이래 3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10여 년 만에 국내 최대 합작 제약사로 부상했다. 1991년에는 세계 얀센그룹 최고 경영대상을 수상하는 등 존슨앤존슨 내에서는 전설로 통하는 약진 뒤에는 34세의 나이로 한국 얀센을 설립한 장정훈 사장의 역할이 컸다. 끈기 있는 그런 리더십, 그다음에 그러한 리더십을 자기뿐만 아니라 팀원들한테까지 퍼뜨리는 힘. 사람 그리고 믿음입니다. 그거 말고는 어떤 말로 그분의 리더십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을지 전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분이 이러는 걸 보면 이제 마케팅도 그분이 상당히 노하우 있으신 분이고 대단하신 분이신데 결국은 그거를 사람과 믿음을 가지고 해냈어요. 장정훈 사장의 경영 철학은 열심히 일하고 최고의 대우를 받는 이상적인 기업, 아름다운 회사에 집약되어 있다. 직원 사랑 기업 문화는 80년대 무주택 생산직 근로자 전원에게 집을 갖게 했으며 당시 유일하게 노조가 없었던 회사로 기억되고 있다. 직원들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그가 꿈꿨던 아름다운 회사는 여전히 한국 얀센의 기업 문화로 남아있다. 회사가 나를 회사의 일부분인 것처럼 이렇게 케어를 해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러니까 직원들도 또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그만큼 충성심이 높아지고 그거는 바로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철학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라면 내가 이 회사를 회사가 스스로가 아니라 나도 좀 더 노력해서 그런 회사에 기여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끔 했던 것 같아요. 직원들을 가족 대하듯 아끼고 사랑하는 장정훈 사장.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의 리더십 앞에 불가능은 없을 것이다. 우리 사장님이 맡으셨던 그 한국 얀센은 유일하게 노조가 없었다면서요? 네, 노조가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없고. 그 대부분 외국계 기업들이 노조부터 만드는데 그 비결은 뭔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 팀들이 저를 개인적으로 좀 믿었던 것 같아. 제가,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울면서 감사를 했는데, 88년이에요. 88년에 노조, 가수 훈련도 받고 와서 일부 사람들이 노조 만들려고 그런다고 어쩌고저쩌고 나더라. 노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만들게 나더라 말이야. 근데 결국 안 만들더라고요. 응?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화하면서 왜 안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이제 노조 만든다고 자기네가 토론을 하다 보니까 노조 만들어가지고 가서 요구를 해야 할 텐데, 장정훈 사장한테 가가지고 이거 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 베네핏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업원들이 달라고 그래서 준 게 아니고 우리가 해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데 다른 회사 같이 싸울 수가 어떻게 싸우겠느냐. 그런 얘기들, 믿음, 이게 trust and respect. 그러니까 내가 우리 팀들은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눈물도 가끔 흘리고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데 팀들을 진심으로 난 좋아했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부 다 인류대학 출신이 온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 와서 진짜 뭔가를 좀 멋있게 해보자고 그래서 달려드니까 그게 힘이 폭발하는 것 같아요. 뭐든지 하더라도 성공을 하더라고. 그게 팀이 한 거란 말이에요. 내 책임은 팀들이 믿고 해줬는데 내가 보답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요청을 안 했는데 해줬다는 그런 고마움 이런 것들, 그러니까 respect and thank each other 그런 것 때문에 노조가 안 됐던 것 같고. 지금 말씀 보니까 참 기업 입장에서 내가 비록 전문 경영자지만 존슨앤존슨이 내 회사고 내가 책임을 맡고 있고, 그래서 내가 책임을 맡고 있는 내 기업인 존슨앤존슨에 대해서 종업원들 해주는 데 대해서 고마움과 사랑을 느끼는, 이건 소위 뭐랄까요, 내 기업이라는 그 마음,
거기에서 출발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내가 이 회사에 와보니까 이게 꼭 내 회사 같은 느낌을 주게끔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뛰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는 아니지만은, 내 회사는 아니지만, 내 회사라고 생각하고 우리 팀들하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이제 경영하는 사람으로 보면은, 그 unusual한 뭡니까, 느낌이라고요. 굉장히 보람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존슨앤존슨을 떠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공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공통적인 기업 문화랄까?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남한테 미루지 않고, 또 남의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어떤 주인의식 갖는. 참 그 말은 쉽지만 행동에 옮기기 어려운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결국은 그런 게 테크닉이 아니라 정말 철학이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철학이죠. 리더십도 내가 보기에는 철학인 것 같고, 또, 이 뷰티풀 컴퍼니, 아름다운 기업을 모토로 내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요? 그게 이제 98년에 막 싸웠잖아요. 노사하고 뭐하고 굉장히 혼란했는데, 그렇게 싸우면서 제가 1988년에 만들어낸 게 뭐냐면은, 네. 이게 뭐 싸우고 이러는데 이게 좀 비참하지 않느냐. 에? 이게 뭐냐 말이야. 어? 그래서 우리 팀들하고 얘기했던 게 좀 멋있는 회사, 좀 특이한 회사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그 아름다운 회사라는 모토를 그 미션으로 to make Yansen Korea the most beautiful company. 그래서 아름다운 회사라고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알려졌는데, 그때 그 아름다운 회사가 뭐 얘기했느냐. 우선 성공을 해야 하고, 성공 안 하면은 기업이 어떻게 종업원들이나 사회에 대해서 뭘 하겠느냐. 이 성공은 무조건 해야 하는 거다. 이건 필수 조건이다. 두 번째는 성공을 하면은 그 팀들을 철저하게 대우를 해주자.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베스트 트리트먼트에. 예? 그러니까 회사의 목표로 내가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봉급하고 보너스 많이 주겠다고 목표 내세워가지고 해놓으면은 회사가 죽잖아요. 그렇죠. 힘들다고 그거 해놓고 거짓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내가 우리 팀들에게서 이거는 내가 진짜 고육지책으로 만든 것인데 이건 내뿐만 아니라 두의 후임 사장들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베스트 베네핏이 두 번째. 이게 세 번째가 이제 일하면서 싸우지 말고 정말 좀 즐거운 직장 만들자. 그래서 pleasant place to work 이렇게 했고요. 네 번째가 이게 일을 하면서 종업원이다 무슨 노예같이 근무할 게 아니라 이게 내 거다. 내 일에 관한 하는 내 거다 하는 내 것처럼 일하는 그런 회사 그런 걸 좀 만들자. 그래서 그 네 가지를 그 뷰티풀 회사의 그 미션으로 갖다 만들어 놨는데 그 뒤에 이제 존슨앤존슨에서도 알려졌다고. 본사에 가서도 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랬어요. 91년에 이제 월드와이드 사장단 회의에서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이게 한국식 영어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팀들에게도 사장들이 이래서 이거 좀 영어 좀 인프루브 좀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개선은 못 시키더라고. 왜냐하면 너의 철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자구를 하나 이렇게 하는 자구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의 미션을 이런 식으로 멍청하게 만드는 사람하고 회사가 있겠느냐. 그래서 영어는 상관없이 그냥 써라. 왜 콩글리시를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지금도 그대로 그냥 우리 그 회사에 가면 미션 해가지고 to make Yansen Korea the beautiful company. 한국 회사의 경우는 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처음이 continued success. 그건 컨디션이다. 이거 아니면은 두 번째는 best benefit. 종업원들에 대한 그 대우를 잘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대우를 해주라. 세 번째가 즐거운 회사를 만들자. 그리고 네 번째가 일을 노예같이 하지 말고 내 것처럼 하자. 그러면은 똑같은 8시간, 9시간 일하는데도 즐겁지 않느냐. 그냥 즐겁게 일하지 말이야. 직장을 30년 동안 하는데 일에 억눌려가지고 끌려다니고 그게 그렇게 수동적으로 왜 그렇게 고민을 하느냐.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 구성원들을 사랑하니까 노조원들도 그렇게 화목하게 또 기업을 위한 자세를 갖게 되고. 근데 그런 보람이 내가 그 프로페셔널 경영을 20몇 년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기간이 그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서 오십시오. 이 방이랑 홍콩이 살고 있는 장정훈 사장이 한국에 오면 머무는 곳은 호텔. 하는 곳이니까 그냥 아주 평범하고 침대하고 그다음에 뭐 뻔하지 뭐 앉아서 뭐 그냥 책이나 보고 이메일이나 하고 하는 곳이니까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문을 하면은 뭐 스위트라든지 이런 거를 보통 이제 안배를 하는데 I hate it. 나는 절대 그거 못하게 한다고. 왜 그러시죠? 왜냐면 쓸데없잖아요. 7시간, 8시간 와서 잠깐 머물고 가는데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정도면은 컴포터블하다고 그냥. 짐 끌어놓지도 않아. 이렇게 해가지고 1년에 3분의 2는 출장을 다녀야 하는 글로벌 CEO. 차에 있으니까 차에서 그냥 공에 가서 입으려고 하고 때론 짐도 다 풀지 못한 채 또 다른 나라로 옮겨가야 한다. 뭐 뻔하지 뭐 이렇게 있다가 가서 도착하자마자 일하고 다 끝나면 떠나고 그러고 일하고 그리고 떠나고 그리고 배터리 사고 집에 돌아오는 홍콩으로 날라오는 그런 생활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게 이제는 습관이 된 것 같아. 제일 처음에 좀 그게 뭐 타이트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이제는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글로벌 CEO. 호텔이라고 해서 달콤한 휴식은 멀기만 한 얘기다. 출장 중에도 수시로 메일을 확인하며 업무를 보는 장정훈 사장. 솔직히 내 책상에는 펜딩이 하나도 없다고. 결제 수수료에 이게 미결, 기결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는 그게 처리를 할 수가 없으면은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냥 패스를 하는 이틀에도 내 책상에 있는 없게 만들어. 내가 지금 이걸 처리할 수 없다 그러면은 I keep thinking about 누가 이걸 처리할 수 있느냐, 어느 사장이냐, 아니면 어느 중력이 처리할 수 있느냐를 보고 바로 넘겨버린다고. 그러니까 내 책상은 항상 미결해가지고 골치 아프게 기다리는 게 거의 없어요. 분초 단위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장들의 이메일을 체크한 장정훈 사장이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데 Email back and forth, Chung and JD and so on. Nishiyama was the representative of the company. Now he left and a new guy took over and then just ignore all the things the company agreed. This is not Mr. Yama personal agreement. This is company agreement. So my suggestion. 다소 거친 듯한 대화. 그러나 열린 조직과 직선적인 소통을 중요시하는 그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리더다. 십몇 년 동안 아시아 태평양을 관할하면서 조직이 굉장히 오픈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얘기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하면 뭐 기분이 어떨까 이런 데 신경 안 쓰고 그냥 스트레이트 포워드로 바로 비즈니스 이슈로 들어가서 오케이, what's this? 뭐가 제일 좋으냐? 그리고 이걸로 결정하자. 뭐 이런 식으로 조직의 컬처가 좀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개방돼 있어요. 바쁜 스케줄에도 장정훈 사장이 빠짐없이 찾는 곳은 바로 헬스장. 건강 유지는 나의 경우는 하이킹하고 등산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여행 스케줄 때문에 쉽지가 않다고. 환갑을 눈앞에 둔 나이지만 청년 못지않은 건강과 열정을 유지하는 장정훈 사장. 체력은 글로벌 CEO의 필수 조건이다. 내 때문에 사장님들이 중력들이 앉아가지고 회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돌아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체력 관리는 기본인 것 같아, 기본. 네? 체력 관리를 못한다면 내 포지션에서는 서바이벌을 못할 거야. 40대 중반의 나이에 각국의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초우량 글로벌 기업의 CEO가 된 장정훈 사장. 그것은 일에 대한 열정과 철저한 자기관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야망, 열정 이런 건 특히 우리 장 사장님의 인생의 역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주 멋진 드라마가 있으시죠?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제주도 조천이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자랐는데. 제주도 조천. 예. 근데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사실은 고등교육을 받으신 분이 아니었고 좋은 분이었었지만은. 그래서 어렸을 때는 내가 수판을 잘 놨던 것 같아요. 산수를 좀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일제시대에 거기서 그 조그만 마을에서 상업고등학교를 나가가지고 일본 은행에 들어간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그 마을에서는 영웅이에요. 그 어릴 때부터 너 고등학교 상고 들어가가지고 너 은행원이 되면은 그게 굉장한 출세로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국민학교 이제 그 시골에서 나오고 중학교 시골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고등학교도 뭐 무시험으로 이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시험을 본 적이 없었어요. 네. 시험 보더라도 다 이제 학년 미달이니까 학생 미달이니까 그래서 제주상고를 들어가는데 1학년 때 아버님이 너 가서 이제 기차도 좀 구경하고 서울을 한번 구경하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형님하고 둘이서 이제 서울을 왔다 갔는데 여기 오니까 아니 막 대학을 얘기하고 뭐 과외 공부를 얘기하고 맨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상고 출신으로서 우리 그 외삼촌 이모님 이런 분들이 내가 대학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오직 공부를 못했으면은 상고에 가가지고 뭐 저렇게 했느냐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주위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잘 듣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갔는데 그때 그 젊었을 때 내가 좀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내가 봤던 게 이 머릿속에 꼭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에서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을 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공부를 했는데 상고는 이게 가르치는 게 없잖아요. 뭐 수학에 무슨 뭐 미적분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이제 1학기 지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독학을 했는데 그 재수 좋게 한 2년 반 공부를 했는데 그 뭐 재수 좋게 했던 서울대학을 들어갔어요. 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입학 좀 준비를 하면서 이 학교의 선생님이나 학원의 도움이 없이 이 독학을 한다는 건 사실 말이 그렇지 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어렸을 때 좀 순진도 했지만 멍청했던 것 같아요. 가서 좀 학원이나 들어가면서 가서 배웠으면 쉬웠을 텐데, 이제 수학이 이제 골치 아픈 그 과목 중에 하나. 다른 거는 암기하고 뭐 공부하면 되는 건데, 그거는 뭐 원리를 알아야 하고 뭐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특히 그 미적분 같은 거는 컨셉이 안 들어오더라고, 개념이. 예? 그래서 그냥 뭐 공식만 외워서 풀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그 개념을 계속 참고서 하나 갖고 계속 생각해보고 풀려고 해보고 하고 했더니 나중에 그게 들어와요. 예? 나중에 그게 이게 개념이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공식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라고 그러나 공식을 나중에 온 거고 계속 하나를 그렇게 해서 이게 뭔가 있는데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고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은 몇 주 걸렸을 거야 아마 그거 이해하는데. 그랬더니 그게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어느 대학을 들어갔기 때문에 뭐 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뭘 했더니 힘들더라도 뭐 하다 보니까 길이 나오더라. 됐다 하는 아까 자기 확신이라든가 뭐 그런 측면의 기회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누구의 지도 없이 혼자서 이걸 터득하는 과정에서 그 방법론을 체득하신 것 같네요. 예. 근데 그때는 그 생각을 못 했는데요. 지금 내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뭐가 내 인생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것을 내가 돌이켜보면은 그때 내 혼자 거기서 좀 이제 좀 헛된 꿈이었을런지도 모른다고요. 근데 그거 해보니까 되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 된 게 셀프 컨피던스를 엄청나게 키웠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한국얀센을 좀 나중에 언유주얼하게 좀 성공하는데도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예? 제가 아까 야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야망은 없었어요. 돈을 왕창 벌겠다든지 리더가 된다는 야망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수줍어했거든요. 우리나라에 말도 못하고 수줍어하면은 이게 리더의 덕목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술도 못 먹고. 저는 술을 못 먹어요. 술도 못 먹지. 이것도 못하지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그 리더라고 생각을 못했다고.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좀 능력 발휘하고 어쩌고저쩌고 성공하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셀프 컨피던스를 불러놓은 사건이 있었으면은 그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서울대학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내가 받은 내 혼자 했는데 2년 반을 했더니 괜찮게 되더라. 그게 여기 좀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이제 잘하는데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만나뵈는 모든 이 글로벌 CEO들은 굉장히 집요하세요. 그러니까 한번 어떤 목표를 세우면 결코 그거를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한국에서 우리 장 사장님과 뜻과 철학을 같이 하는 분들을 현재 사장으로 좀 파견도 하시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예, 어떤 얘기인가요?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이 사실은 그 인적 자원이나 리더들의 인적 자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뭐 워낙 큰 나라니까 별개로 치고 일본을 제외해놓고는 한국이 굉장히 어찌 보면 앞서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그 리소스를 그 사람들을 글로벌라이즈게끔 뭐 랭귀지뿐만 아니라 그걸 어떻게 개발하는 그런 컬처가 돼 있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 저희는 그 다행스럽게 여기 한국에 있는 자회사들이 굉장히 좋은 인재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필리핀 사장이라든지 뭐 홍콩의 사장이라든지 뭐 중국의 뭐 공장장으로 보낸다든지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손이 이렇게 안으로 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능력을 볼 수 있는 위치가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좀 낫지 않습니까? 뭐 미국 사람이라면 잘 모르고 지날 텐데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저희 후배들이 저희들이 성공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장 사장님 지금 한국 사람의 해외 인력 송출, 그러니까 옛날 인력 송출, 60년대 인력 송출은 이제 그 노동자들의 근로자들의 송출했지만 지금은 아주 이 하이브라우 최고 수준의 그 경영자들의 인력 송출하는 점에서 참 국가사회에 큰 이바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국가사회는 아니더라도 저희 회사 팀들에게는 네. 좀 도움을 제가 주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장 사장님 같은 한국인 글로벌 CEO가 더 많이 나올수록 이 사업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는 아시아에 있는 탤런트 중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탤런트가 저 한국에 가서 찾아라 하는 그런 게 좀 그게 이제 지식사회에서는 굉장한 자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사회에 바로 나간 사람들이 좀 나도 할 수 있다. why not 하는 그 기회를 놓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제 한국을 좀 벗어난다는 게 한국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은 내 거고 내가 사랑하는 나라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지만은 내 그 활동이나 영역이나 기회가 꼭 한국일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사고의 변환이 좀 필요한 것 우물안 같아요. 개구리적 사고를 좀 벗어나자 좀 이거죠. 벗어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장 사장님 말씀대로 한국 기업의 CEO가 아니라 해외에 가서 그 시장의 그 사회의 그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한국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저희도 개인적으로 진짜 바람이 있다면은 한국 그 젊은이들이 국제사회에 많은 진출을 해서 국제사회에도 기여하고 또 본인도 성공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도 기여하는 그런 젊은 인재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런 인재가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될 건가 하는 게 이제 과제가 될 텐데 아까 랭귀지 얘기는 하셨어요. 랭귀지는 아마 필요 조건일 것 같아요. 네. 근데 랭귀지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제일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랭귀지에 뭘까요? 저도 그 영어를 잘 못했단 말이에요. 미국에 갈 때도 그렇고 전혀 영어 연수 70년대만 해도 연수 기회가 없었으니까. 네. 근데 랭귀지는 필요한 것 같지만은 절대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같이 영어를 못하는 콩구리시만 갖고 그냥 떠듬거렸던 사람도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회를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랭귀지는 웬만하면 다 극복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리더로서 그 덕목이라고 그러면은 제가 만약 뽑는다면은 좀 비전 뭔가 좀 남다르게 바라는 것 그리고 남다른 스탠다드 하이 스탠다드 그게 제가 보기에는 좀 꿈을 갖고 있는 사람 꿈이 좀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요 정도면 성공했다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 정도는 돼야겠는데 하는 그런 것을 몸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꿈을 갖고 있는 그게 비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aspiration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스탠다드가 가능하다라는 자기 확신입니까? 자기 최면인데
이거 할 수 있다. 이게 힘들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self confidence. 그 다음에 그걸 이루려고는 뭘 하면은 아주 정열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혼신을 다해서 뛰는 이런 열정과 에너지, 뭐 이런 거, 그런 몇 가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게 사장을 뽑을 때나 중역을 뽑을 때 제가 꼭 따지는 항목이 있어요. 사람과 팀을 사랑할 수 있는 웜한 따뜻한 가슴. 예? 왜냐하면 나중에 하다 보니까요, 굉장히 퍼포먼스는 기업 성취력은 굉장히 좋은데 사람을 좀 무시하고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오늘 존슨앤존슨에서는 절대 성공을 못해요. 예? 그럼 어떻게 이게 성공을 하면은 자기가 다 성취한 게 아니라 진짜 팀이 일했고 팀에게 감사를 끼고 그러니까 팀에게 좀 잘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따뜻한 가슴이라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베이직한 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피처 리더로 미래 리더로 개발해 나가느냐라는 자기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니까 우리나라가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아시아에서는 굉장한 리더의 서플라이 국가로 좀 10년, 20년 후에는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알려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야심이라든가 자기 확신, 열정, 따뜻한 가슴 아주 다 좋은 말씀인데 되게 또 물어보면 뭐 투명성이라든가 윤리성을 얘기하는데 그건 뭐 이미 기본이니까 얘기를 안 하시는 그거는 거죠. 멋있죠. 이제 뭐 미국이나 뭐 다른 데서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머스트인 것 같아요. 그게 없이는 프린시플과 밸류에 의한 경영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가져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없으면은 이게 중요한 무슨 회사의 중요까지 올라갈지는 몰라도 리더는 아무리 다른 능력이 티처를 한다더라도 리더가 되면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미 30대부터 그 최고 경영자라는 직함을 달고 다니셨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존슨앤존슨에서 은퇴를 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길을 가시려고 한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네. 남다른 감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운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회사 조그맣게 해가지고 좀 성공하면서 성공보다는 팀들하고 참 재밌게 했다고요. 그 비즈니스 문제점을 두통을 알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게 했는데 그리고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 맡으면서도 꽤 잘했지 않느냐 하는 그걸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계속 이걸 해야 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이제는 뭐 해볼 거 많이 했고 그래서 계속 생각해 왔던 게 내가 갖고 있는 이 멀티내셔널 컴퍼니의 사장하고 이제 아시아 태평양 사장하고 다 합쳐서 한 20몇 년을 했단 말이에요. 25년을 했고 그다음에 본사에 이제 경영위원을 한참 했고 그래서 그 경험과 난리지를 나는 한국에 있는 젊은 사람들,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좀 쉐어해주고 싶어요. 네? 그래서 대학으로 들어가가지고 경영대학이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진짜 그런 야망을 갖고 있는 아까 내가 몇 개 얘기하는 그런 능력과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발굴할 수 있으면은 그런 학생들을 몇십 명을 발굴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멘토 역할 좀 그 사람들이 커나가고 앞을 보는데 내가 좀 기여를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쭉 해왔는데 그래서 대학으로 들어가서 젊은 사람들에게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경영자로서 은퇴하신 다음에 학교에서 새로운 길을 가시는 데 있어서도 가르친다 이런 좀 일방적인 표현 안 쓰시고 쉐어링, 나눈다, 공유한다 이런 표현 쓰신 거 보면 참 겸손하신 것 같아요. 고마우신 말씀이시죠. 네. 정말 어떻게 보면 높이 올라갈수록 벼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아마 수많은 글로벌 CEO들이 있습니다만 글로벌 CEO 중에서도 가장 시니어 제일 선배로서의 이 글로벌 CEO로서
겸손이라는 덕목을 또 한 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열정, 믿음, 또 야망 이런 덕목을 가지고 그 전 세계를 누비면서 그 한국의 CEO로서 세계 그 무대를 대상으로 이렇게 마음껏 활동을 하신 이 장정훈 사장님, 오늘 장정훈 사장님의 이 멋진 인생에 대한 또 글로벌 CEO로서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프로그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